네, 이어서 이슈엔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오늘만 지나게 되면은 정말 딱 2달 남은 올해 시장. 자, 그런 가운데 FOMC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를 결정을 했죠.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연말 랠리,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연말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자주 만나 뵀었는데 전화로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FOMC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됐습니다.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한데 양적 완화가 이제 충분히 경기를 부양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편 것이 꼭 실물 경제 살리기 위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을 지원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측면도 강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금융위기는 이제 정말 끝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가 실물 경제를 살리는 그런 역할에 완전히 충분히 발휘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그러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출구 전략 모드로 들어가는 데 반해서 유로존이나 일본은 여전히 통화 완화 모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 궤도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클 것 같고, 다만 앞으로의 어떤 물가 상승 우려라든지 그동안의 양적 완화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종료 결정을 이번에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또 다른 그 관전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FOMC의 견해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 자체를 유지했기 때문인데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성명서 내용에서는 말씀하신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오히려 고용시장에서는 유휴 노동력, 즉 슬랙이 심각하다라고는 표현,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FOMC가 양적 완화 종료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표현 때문에 좀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또 실제로 최근에 보면 그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요인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전 FOMC에서 강달러의 어떤 부작용, 미국 경제 주는 부담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라든지, 또 매파 정책위원으로 이름이 높은 리처드 피셔라든지 찰스 플러스 이런 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사임을 할 것이다라는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요인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연준에서의 어떤 최근에 변화된 태도 변화의 어떤 이런 것들은 감지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반해서 외부 요인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단 내년 중반 정도까지 컨센서스가 잡혀 있던 것이 하반기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우선 달러화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고 이에 따른 원화의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FOMC에서 대체로 그 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미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길게 크게 본다면은 역시 미국의 출구 전략은 대체로 차질 없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중기적인 어떤 달러 환율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위쪽, 그러니까 달러가 더 절상이 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최근처럼 그때 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할 때는 다시 좀 달러 약세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그재그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원화 가치는 사실 크게 원화가 약세로 밀릴 것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작용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다시 원달러가 다시 좀 하락 흐름으로 타고 돌아서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상당히 괜찮은 그런 투자 매력도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어떤 절하폭 이런 것이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환율 그리고 FOMC의 어떤 금리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결정들이 있기 이전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네, 그렇죠. 고용 지표들도 그럴 거고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어떤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개선이 될까요? 대체로 지금 연준에서 사실 최근에 미국 경제에 좀 다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조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준에서 나타난 태도는 상당히 좀 강경하다 이렇게 강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의 또 회복 추세, 중기적인 회복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3분기 GDP가 시장 전망을 좀 상회하는 간밤에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시장 전망이 연율로 한 3%대 초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이 물론 속보치입니다만은 3.5%까지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전날 FOMC의 다소 매파적인 분위기와 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10월 고용도 고용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직 지표가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10월 고용 여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12월에 열릴 FOMC에서는 좀 어떠한 식으로든 금리 인상으로 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성명서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미국의 어떤 FOMC 위원들은 경제가 계속해서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시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 회복세가 충분하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런 미국들의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 경제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수출 증가 같은 형태로 이제 견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초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업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도 역시 주력 산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부문에서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대로 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업계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는 선진국들이 무조건 우리 같은 개도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많이 제조를 하고 조달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견인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요인이고요. 다만 우리가 금융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대체로 종료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크게 약세로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증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저희가 아시아 증시를 잠깐 짚어보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 요즘 중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커플링 현상을 같이 동조화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형제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 어떤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중국도 이제 3분기 경제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대체로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7.2% 성장을 기록해서 2분기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수출은 오히려 2분기에 비해서 조금 더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과거의 그런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내수죠.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2분기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쪽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그때 자금 시장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불안이 커진다든지 할 때 대해서는 좀 개입을 해서 안정화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경기 부양보다는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에 더 조금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7% 초반까지 성장률이 이제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가 증시를 견인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최근에 그 시행이 조금 연기된 후광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이런 것들이 증시에 있어서는 조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계속 주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 이 후광통은 원래 시행이 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국내 이런 업종들의 어떤 기업 실적 회복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장치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경제에 어떤 고성장을 이끌었던 그런 중화공업 분야가 최근에 사실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난주에 상당히 좀 빠른, 이번 주 중이었죠. 상당히 빠른 반등 이런 국면들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가장 큰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모멘텀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10월과 11월 지나면서 4분기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흐름을 바꾸는가는 대단히 좀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하신 이런 업종들이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매력이 좀 많이 커졌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4분기에 중국 경제가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3분기에 지표가 7.2%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4분기에는 한 7%대 중반 성장을 달성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장치 산업이라든지 철강, 조선 이런 쪽에서도 좀 종목에서도 기회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의 어떤 니케이 지수를 제가 지난 며칠간을 쭉 살펴보자면 정말 이게 한 국가의 지수일까 싶을 정도로 급등락이 정말 심하게 나타났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지수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이유와 함께 일본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베노믹스가 이제 사실 그 자체로는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리고 2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도 소비세율 인상 이후에 당연한 결과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실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아베노믹스의 어떤 성태, 향후 이런 부분, 향후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노믹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약발이 거의 다 이제 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일단 거기에 비해서는 일본 정부는 또 일본 은행은 통화 완화 정책을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태도는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경기와 정책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진전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연말과 연초를 맞아서 결국은 추가적인 부양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니케이도 다시 좀 위쪽으로 방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건님 지금 말씀 계속 많이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네, 아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제 그런 영향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본 이야기를 했으니까 N1 환율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일본에서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다시 엔전 흐름 이런 것들이 최근에 되올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엔 환율이 지금 다시 많이 올라온 상태이죠. 비교적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대충 우리가 지난 한 1년 정도의 그 추이를 지켜보니까
1010원대, 1000원대 초반에서 한 7, 80원대 정도 밴드에서 이제 오가는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엔 환율 자체는 일단 엔화의 좀 추가적인 약세 요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900원대 한 중후반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좀 등락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연말로 가면서 제가 일본에서 부양책 추가 병책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이거 1000원 지금 가까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900원대 한 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은 일본의 수출 산업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는 이것이 주로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에 단가 인하 경쟁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이제 끝났다라든지 엔저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이른 것 아닌가. 오히려 차후에 일본 기업들이 단가를 본격적으로 인하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수출 산업에 좀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을 계속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2달간의 올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우리 증시의 전망을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대외 여건은 아무래도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네요. 미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12월 FOMC로 가면서 좀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금융 여건을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유럽과 일본은 물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들 국가의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요 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어떤 수출 여건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사실 결국 국내에서 어떤 경기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배당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실질적인 변화, 각 기업들이 스탠스를 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각 기업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개별 종목이 됐든 그런 경우에 이제 주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는 결국 10월에 이번에 좀 정책이 나오지 못했고 불발됐는데 11월 혹은 연말로 가면서 결국 정부가 이러한 배당 정책의 변화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을 결국 내놓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내용이라든지 그 폭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좀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 정부 정책들이 얼마만큼 증시에 도움이 될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정말 전화 연결인데도 불구하고 출연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엔이었습니다. 뉴스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현장 플러스에서 이어가겠습니다.